우리가 사는 행성이 멸종해서 살아남은 공룡들이 호수밑과 정글을 누비고 몇십만 년 전 진화의 가지에서 독립한 털복숭이 사촌들이 히말라야 산맥을 뛰어다니며 외계에서 온 흡혈괴물이 날아다니는 곳이라면 얼마나 근사한가. 일상의 산문성에 치여 죽을 지경이라면 그 정도 꿈은 꾸어도 되지 않을까? 책도 읽고 넷플릭스도 보는 일석이조 취향 추천 팟캐스트 책플릭스. 오늘은 듀나 작가의 책 가능한 꿈의 공간들 속 한 구절로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책디입니다. 오늘도 오지와 덕PD 나와 계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오지랖 넓은 오지입니다. 안녕하세요. 요거트 덕질하고 있는 덕PD입니다. 요거트 덕질 사진 봤어요. 어떻게 네. 된 건가요? 저희가 지난주에 댓글 소개하면서 네. 요거트의 팟빵 팟빵 요거트 팟빵의 요거트님이에요. 네. 듣고 계시나요? 팟빵의 요거트님이 그렇죠. 남겨주신 댓글 소개하면서 팟빵의 요거트를 같이 먹으면 어떤 맛일까 네. 고민이 어땠나요? 됐죠. 먹어보니까 같이 드시지 마세요. 안 어울렸나요? 아니 이게 생각보다 둘 다 아는 맛이니까 사실 네. 그냥 그런가 뭔가 그냥 조화가 있겠지라고 생각하고 먹었는데 괜찮을 것 같은데. 찍어 드셨어요? 네, 단팥빵이 달잖아요. 어. 되게 달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요거트의 새콤함만 살아남는 거야. 요거트도 약간 그 달짝지근한 맛이 있는데 걔는 주고 요거트는 새콤한 맛만 남게 음. 된다. 그 새콤함과 달콤함인데 이게 새콤달콤이라는 게 이렇게 말하고 보니까 새콤달콤이라는 옛날에 불량식품도 괜찮은 있었네. 근데 어쨌든 생각보다 그 궁합이 좋진 않더라고요. 아, 역시 그래요? 단팥빵은 우유나 커피랑 먹어야 된다. 취향은 아. 뭐 다양할 수 있으니까 팟빵 요거트님 존중합니다. 네, 그래요. 한번 드셔보시죠, 직접. 네. 요거트 이야기로 시작을 해봤는데 오늘은 사실 SF 얘기를 좀 해볼까 하는데요. SF. 네, 두 분은 SF 좋아하시나요? SF? SF. 저는 사실 정확하게 SF가 정의가 잘 안 되더라고요. 저도요. 사이언스 픽션인 건 공감이 알겠어. 근데 어디까지가 사이언스고 어디부터가 사이언스가 아닌지. 맞아. 음. 해리포터는 SF냐? 네 그냥 판타지 아닐까? 그냥 판타지인가? 마술이니까 그거는 그쵸. 그러면 마법. 그러면 어떤 아까 게 잠깐 SF 예요? 대화를 나눴는데 책디님이랑 어벤져스 영화를 보면 그렇지. 초능력자와 그치. 초과학자가 섞여 다 있잖아요. 나오잖아. 그래서 약간 거기에는 SF적 요소도 있지만 또 판타지적인 전혀 요소도 있죠. 그런 과학과 음. 상관없는 요소도 있고. 아이언맨까지는 음. SF인데 닥터 스트레인지는 아니다. 아닌 거 음. 같은 거죠. 그리고 뭐, 헐크는 본인이 과학자면서 그치. 또 이상한 어떤 힘에 의해서 되게 비과학적인 모습을 원래 보면 나타나잖아요. 스파이더맨 같은 것들도 그렇고 일종의 과학적인 설명을 갖다 붙이잖아요. 설정상으로. 그치만 근데 되게 갑자기 이제 초능력적인 로키가 나타나고 토르가 나타나고 우주의 차원이 열리고 막. 하면서 이제 조금 달라지긴 했죠. 음. SF 아무튼. 저는 되게 좋아합니다. 어쨌든 그런 설정들을 따지는 건 저희가 뭐 전문가도 아니니까 음. 그냥 보통 SF라고 하는 거 어렸을 때는 로봇 나오는 만화 그런 거 되게 많이 봤었던 것 같고 그런 것도 SF겠네요. SF죠, 뭐. 로봇 나오죠. 우선 로봇 나오면은 SF 같은. 공각기동대 아. 들어보셨으니까 카우보이 비밥 이런 애니메이션들 일본에 이런 애니메이션이 많죠. 그치. 그리고 게임을 제가 좋아했는데 요즘은 못하니까 뭐 스타크래프트니 이렇게 이름 들어보셨을 것 같은 그거 게임들 SF예요? SF죠. 오. 네. 음. SF고 주라기 공원 같은 영화 이런 것도 다 SF죠. 그것도 그래요? 사실 과학으로 네. 되살린 아. 거니까. 네, 아, 그 배경 갔다 오는 현대예요. 거니까. 예, 생각보다 현대. SF가 되게 어. 다양한 많죠. 어떤 작품을 SF라고 부를 수 있겠네요. 그래서 오프닝은 이 SF 소설 작가이자 장르 문학이나 영화 비평 활동을 하고 있는 네. 듀나님의 에세이집에서 골랐고 SF나 호러, 뭐 스릴러 같은 장르 작품들을 매개로 사회 비평, 영화 비평, 문화 비평 이런 것들을 풀어낸 책이에요. 되게 재밌습니다. 그냥 작가님이 아니라 비평도 다 하시는군요. 네, 하시죠. 그래서 SF가 주는 쾌감의 본질 같은 게 이 오프닝에 나타난 것처럼 온갖 상상을 해보는 맞아요. 그런 거 아닐까. 이런 세계를 상상한다는 건 즐겁다. 맞아요. 그런 느낌이죠. 오늘은 이 상상을 좀 마음껏 해볼 수 있는 주제로 한번 다뤄보는 거 아닌가요? 네, 그래서 저희가 책을 하나 준비했습니다. 네. 오늘은 팬데믹 6개의 세계라는 이 제목만 들어보면 감염병에 대한 책인가. 저도 그래서 네. 자기계발서나 경영서인 줄 알았어요. 요즘 이런 거 되게 많잖아요.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코로나 땡땡땡. 대비하라, 이런 거. 그쵸. 근데 알고 보니까 어. SF 소설 모음집이었다. 그러니까요. 그래서 6분의 작가님이 쓰신 단편들을 모아놓은 SF 앤솔로지 시리즈고요. 네. 표제에 우리에겐 더 많은 상상력이 필요하다라고 음. 써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 SF 소설집에 대한 이야기를 저희가 오늘 해보려고 하죠.
네, 팬데믹 6개, 3개, 여기 6개의 작품이 실렸다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먼저 어떤 작품부터 좀 살펴볼까요? 네, 제가 먼저 소개를 해드릴게요. 네. 자, 제가 소개해드릴 작품은 김초엽 작가님의 아주 화제가 되셨던 요즘 핫한. 우리가 가장 빛의 속도로 핫한, 갈 수 핫해, 핫해. 없다면이라는 단편집으로 화제가 됐던 김초엽 작가님의 단편입니다. 제목은 최후의 라이오니. 라는 6개 중에 작품이고요. 첫 작품인데 첫 정말 작품이에요. 진입장벽이 좀 네, 있었어요. 이거 조금 힘들죠. 처음 시작할 때. 어렵더라고요. SF가 이런 게 세계관을 처음에 보여줘야 되니까 맞아요. 거기로 진입시키는데 좀 걸리는 것 같아요. 게다가 단편인데 짧은 시간에 어떤 다양한 어떤 세계를 설정하고 맞아요. 구축하는 게 되게 쉽지 않았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것도 그러니까 읽는 사람 입장에서 생각을 해야 맞아요. 되니까. 그걸 좀 쉽게 덕PD가 좀 설명을 해주세요. 네, 최대한 네. 어렵지 않게 한번 해볼 텐데 제가 앞에 오프닝 얘기하면서 공각기동대라는 애니메이션 말씀드렸는데 보셨습니까? 아니요, 어렸을 때 듣기만 봤는데 했어요. 기억이 안 나. 너무 어릴 때 봤어. 이 애니메이션 공각기동대의 설정을 좀 설명을 해드릴게요. 이게 좀 연관이 돼 있거든요. 어떻게 과학기술이 극도로 발달해 있어. 그래서 기억을 그대로 다른 육체나 기계로 전이시킬 수 있어요. 이런 설정은 어. 영화에 네, 자주 나오죠. 자주 나오죠. 몸을 바꿔가면서 할 수 있는 거예요. 호러로 이런 걸 풀어내는 작품도 있죠. 겟아웃이 겟아웃이 약간 딱 그런 그런 느낌이었죠. 그리고 김채엽 작가의 최후의 라이온이도 이런 설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생체 공학이 극도로 발달을 해서 뭔가 기억이나 자의식을 새로운 신체로 전송시킬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기술을 바탕으로 인류라고 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불멸인이라는 종족 같은 게 있습니다. 이들이 번영을 이루는데 둘은 혹시 이거 할 수 있다 라고 하면 해보실 텐가요? 불멸인? 불멸인 할 수 있어. 근데 이게 제가 다치거나 뭐 예를 들면 몸이 병이 나면 해볼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무작정 내 수명을 늘린다는 게 그렇게 좋은 일인가 싶기는 해요. 오, 철학적이야. 어. 저도요, 막 그렇게 무서워. 오래 살고 싶지는 오, 않아요. 나도 죽고 불멸에 싶지 않고 오래 않고 그렇진 않은데. 불멸에 대한 욕망이 없구나. 없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런 삶을 끝도 없이 산다면 불멸하는 게 과연 고통스러워서 그런가 봐. 어쨌든 냉동인간 버전도 있어요. 아 맞아. 이거 그러니까 불멸까지는 아니어도 냉동인간도 괜찮은 것 그러니까 같은데. 불치병에 걸렸는데 그거 체리병 이제 나올 그쵸 때까지. 체리병 나올 때까지 한다 아니면 미래로 뭔가를 보낸다 네. 이런 설정을 가지고 있는 경우가 있죠. 그래서 냉동인간은 하겠습니까? 만약에 병에 그거는- 걸렸어. 내가 캡틴 아메리카면 하지. 그건 타이로 냉동된 거죠. 근데 그대로 냉동되고 해동 안 되면 어떡해요? 그게 그러니까. 무서워. 네, 맞아. 그게 좀 무섭지. 무섭네요. 아무튼 그렇습니다. 아무튼 이 팬데믹은 이 다 감염병 설정이 있는 작품들이에요. 네. 이 책의 제목이 팬데믹인 주제가 이유는 관통하는 네. 주제가 있는 거죠. 뭔가 하나씩은 그 감염병이나 어떤 이런 전염병에 대한 설정들이 있는데 이 세계에서 김채엽 작가의 세계에서 어떤 감염병이 생기냐 이 기억 전송이 실패하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돌연변이들이 생기고 그렇죠. 그래서 불량이라고 죽어버립니다. 표현하더라고요. 네, 죽어요 그냥. 그 전송이 되면은 하고 깨어나서 막 돌아다녀야 되는데 안 깨어나. 안 깨어나 버려. 소멸되는 거죠. 그 그렇죠. 기억 자체가. 인류가 다시 유한한 생명을 가지게 된 거죠. 그러면은 그냥 인류처럼 사는가? 그렇지 않습니다. 이 과정에서 또 하나의 기술이 있는데 뭐냐면 전송시킬 신체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내 몸을 버리고 옮겨갈 몸. 그래서 클론 기술이 발달하는 거예요. 복제 기술. 인간 복제. 그렇죠. 스타워즈 같은 시리즈에도 보면은 전쟁에 동원할 병사를 만들기 위해 클론을 배양하거나 급속 성장을 시킨다거나 이런 설정들은 사실 다른 SF에도 많이 나옵니다. 인간 얘기 많이 복제인간. 본 것 같아요. 여기에도 그런 복제 기술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 가지가 있는 거죠. 복제 기술도 있고 기억 기억을 전송. 전송시키는 기술도 있고. 그래서 이 두 가지가 돌아가는 세계에서 주인공인 나는 이런 복제 기술을 활용하는 로몬이라는 종족의 일원이에요. 이게 왜 이 단편이 힘드냐면 처음에 막 로몬이 나오고 모르는 막 모르는 단어예요. 단어인데 용어들이 막 설명이 뒤에 나오기 반복하고. 때문에 조금 힘들더라고요. 어쨌든 로몬은 이런 복제 기술을 활용한 종족의 일원인데 주인공 이름이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나예요, 나. 그리고 로몬들은 뭐 하는 애들이냐면 우주 곳곳에 멸망한 문명을 돌아다니면서 그 잔해를 수거하는 일종의 고물을 수거하고 다니는 종족들인 거죠. 주인공인 나도 그런 일을 해요. 하는데 어떤 멸망한 거주지에 가는 거죠. 왜냐하면 꼬물을 수거하러 가야 되니까 그치. 뭔가 다 망한 사람들이 거 지금 멀쩡하게 살고 있는데 갈 수는 없잖아요. 앞서 말했던 그 불멸인들이 살았던 거주지에 찾아가면서 이야기가 시작이 됩니다. 네. 또 재밌는 거는 이 거주지를 지키고 있는 건 기계들이에요. 근데 사람 아니고 네, 그쵸? 사람이 아니라 뭐 기계들이 귀여운 남아 있어. 기계들이에요. 뭔가 그냥, 따뜻한 기계들. 네, 아무것도 없는 줄 알았는데 가보니까 의식을 어느 정도 가지고 있고 뭔가 감정까지 아주 짙은 감정은 아니지만 뭔가 감정과 의식이 있는 것 같아요. 기계들이. 최소한 이해하는 인간의 맞아요. 감정을. 그런 기계들이 있는 거예요. 근데 이 기계들의 보스는 셀, 그러니까 이름이 있는 기계 중에 하나입니다. 이 거주지 전체 운영을 맡고 있는 고급 기계인데 얘가 주인공을 딱 보더니 자 너는 라이온이야. 갑자기 이름을. 갑자기 다짜고짜. You are 우리도 lion. 모르는 라이온이란 이름을 말하고 너는 우리를 이 멸망해가는 거주지에서 빼낼 방법을 알아. 라고 하는 거예요. 다짜고짜 아니, 단정해 다짜고짜. 버렸어. 황당해. 누가 갑자기 그냥 와가지고 몸을 주우러 갔는데. 책디한테 지금 너는 오지야. 라고 말하면서 어. 아니야. 넌 나는 오티스를 그냥 봤어. 몸을 주우러 왔어.
이렇게 말하면 설명하라고 얼마나 황당하겠어요. 그러게요. 라이온이는 듣도 보도 못한 사람인데 그리고 이 기계들을 무사히 빼낼 방법 당연히 모르죠. 음. 그러면서 이렇게 근데 이제 셀이라는 이 고급 기계는 얘를 자꾸 그걸 강요를 하면서 음. 가둬놓습니다. 음. 재밌는 건 뭐냐면 이 고급 기계인 셀은 고집불통인데 그보다 아래 등급에 있는 기계들은 오히려 말이 통하는 거예요. 유연한 사고를. 유연한 사고를 한대요. 그래서 이 주인공이 라이오니가 아니라는 걸 알아요. 이 밑에 있는 밑에 기계들은 있는 너는 사람이네. 라이오니가 아니야라는 걸 알아요. 근데 셀은 그걸 못하는 거야. 그 이유가 뭐냐? 고급 기계들은 유연한 사고를 하는 게 아니라 일반 명제라는 이렇게 어려운 표현이 좀 나와가지고 진입장벽이 근데 있는 것 읽다 같아요. 보면은 그게 다 또 이해가 돼요. 네. 잘 이해가 되기는 네, 해요. 쉽게 말해서 어떤 프레임이 딱 있고 머릿속에 있는 이미지. 그 저는 이거 명령. 인셉션이 생각나더라고요. 음. 인셉션 많이들 보셨을 테니까 예로 들어보면 의식의 가장 깊숙한 곳에 자리 잡고 있어서 도저히 거스를 수 없는 메시지. 그 인셉션에서 그거였죠. 우리가 아는 세계는 가짜야. 꿈속이야. 그러니까 높은 곳에서 떨어져야 돼. 이게 의식 깊숙한 곳에 들어가 버리니까 인셉션에서 이게 비극으로 나중에 가버리잖아요. 아무튼 그런 종류의 어떤 의식 깊숙한 곳에 있는 일반 명제가 셀에게 있다는 거예요. 대체 왜 그러냐? 왜 얘는 나를 라이온이라고 부르냐? 이런 이유를 이제 이 주인공인 나아가 다른 기계들로부터 과거 이야기를 들으면서 유추를 하게 됩니다. 라이온이는 누구냐? 이게 제일 궁금하죠? 네. 앞서 불멸인들이 복제 기술을 사용해서 클론을 만들고 기억을 전송시킨다고 했는데 그 복제였어요. 라이온이는 그 복제 중에 하나였는데 불량품이었던 거예요. 불량품이어서 폐기가 될 운명이었는데 이 폐기될 시점에 아까 말했던 감염병이 돈 거죠. 사람들이 막 죽어나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팬데믹. 전송을 했는데. 불멸인들이 죽어나가기 그렇죠. 시작하고. 그래서 폐기될 뻔했던 그 라이온이가 딱 풀려나 버리는 겁니다. 어수선한 시점을 타가지고. 그 상황에서 풀려난 라이온이는 사실 관리할 사람이 아무도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혼자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그 지역을 불멸인들이 떠나고 라이온이랑 비슷한 처지의 다른 복제들, 그러니까 폐기될 뻔했던 다른 복제들도 불량품들. 다 떠나요. 근데 라이온은 여기 남은 거예요. 왜 남았냐? 기계들이랑 같이. 그렇습니다. 기계들과 일종의 교감과 소통을 하는 그런 존재였던 거예요. 이 기계들은 어느 정도 의식이라고 할 만한 게 있는 기계들인 거예요. 왜냐하면 생체 공학이 발달했으니까 일종의 그런 기술 적용을 해서 기계들도 어떤 기본적인 의식을 가지게 하는. 그래서 라이온이는 이 기계들을 마치 되게 진짜 뭐랄까 사람이라고 할 수는 없지만 이 사람 같은 기계들을 버리고 떠날 수가 없었던 거죠. 하지만 멸망해가는 거주구에 쉽게 말해서 기계가 아닌 유기체가 살 수 없는 환경이 되어가다 보니까 그냥 거기 계속 살면 죽는 거예요. 빨리 떠나야 되는데. 그렇죠. 그래서 기계들은 라이온이를 억지로 떠나보냅니다. 대신에 라이온이 약속을 하는 거죠. 너희를 무사히 여기서 데리고 나갈 방법을 내가 찾아서 찾아올게. 온다. 돌아올게라는 그렇죠. 얘기를 했는데. 그래서 셀은 그걸 기억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간이 얼마나 흘렀을지 모른 뒤에 이 주인공이 나아가 거주지로 찾아온 거예요. 그러자 셀의 그 의식 깊숙한 곳에 있는 일반 명제가 발동을 한 거죠. 얘는 라이온인데 얘가 우리를 가지고 나갈 방법을 찾아 돌아오는 거야. 자, 그렇습니다. 라이온이는 사실 복제를 통해 태어난 생명체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사실 주인공도 로몬 종족이기 때문에 앞서 복제를 사용한다고 했죠. 그런 일종의 유사성, 또 다른 유사성도 있긴 하지만 그건 나중에 책에서 확인을 해보시고 우리를 데리고 나가라고 하는 거예요. 문제는 주인공이 그 방법을 도저히 모른다는 거예요. 너네를 구해러 온 게 아니라 나는 그냥 그래. 껌을 주스러 온 거야. 물 주스러 왔는데 당연히 모르는 거죠. 근데 그냥 막 무작정 데리고 나가면 기계들이 파괴되는 거예요. 뭔가 먼 거리를 한꺼번에 도약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 와중에 또 이 거주구는 시스템이 점점 붕괴되는 중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겠어요? 주인공이 내가 살려고 내가 라이온이니까 우리 일단 다 같이 나가자라고 했다가는 거짓말이 들통나서 내가 죽을 것 들통나죠. 같아. 이런 두려움을 주인공이 가지고 있죠. 자, 여기까지 알게 된 상황에서 이 주인공은 어떻게 할 것인가? 이게 단편이기 때문에 더 말하면 안 될 것 같아서 거의 이미 네. 빠져들고 그쵸, 있었는데 예. 맞아요. 더 들으면 이제 더 들으면은 이제 소설을 볼 이유가 없어집니다. 예. 자, 주인공은 살아남습니다. 여기까지만 말씀드릴게요. 어떻게 살아남을 수 있었을까? 그리고 기계들은 모두가 당신은 라이온이가 아니라고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셀이 자꾸 그 주인공이 나를 라이온이라고 불렀을까? 이런 부분에 대한 내용들이 이 뒤에 전개에 다 포함이 돼 있어요. 이런 내용들을 꼭 책에서 확인을 해보셨으면 좋겠고 김채엽 작가님은 이제 첫 소설집인 우리가 빛의 속도로 갈 수 없다면서도 되게 잘 보여줬지만 이렇게 상상력, SF적 상상력을 활용해서 감정을 다루는 그 솜씨가 정말 엄청나신 것 그냥 같아요. 막 세계관에만 열중하는 게 아니라 맞아요. 그 가운데서 어떻게 반응하고 교류하는지 인간적이에요. 그러니까 되게 너무 인간적인 따뜻한 이야기. 느낌을 막 받는 맞아요. 거예요. 이걸 읽는데. 그래서 그런 감정들 중에서도 이 최후의 라이온이라는 작품에 두드러지는 건 제가 느낀 건 두려움인데 그게 엄청 중요한 소재더라고요. 왜냐면 주인공은 이 우주의 고물상이라 했으니 로몬들은 두려움이 없는 종족이다라는 설정을 또 보여주죠. 근데 주인공은 두려움을 가지고 있는 거야. 공포를 느낄 수 있는 어떤 뭐 불멸인들도 그리고 갑자기 죽음이라는 걸 경험했을 때 그 두려움이 작용을 해서 이것도 사실 소설 전개에 되게 중요한 역할을 하죠. 혹시 둘은 뭔가 내가 사회적인 평균에 비해서 나는 좀 두려움을 많이 가지고 있다? 소심하다? 이런 편인가요? 아니면 없는 편인가요? 용감한 편인가요? 갑자기 너무 어려운 질문이. 글쎄. 왜냐면은 저 친구, 그러니까
주인공이죠. 1인칭 그 나가 되게 결함 있는 사람처럼 느끼잖아요. 맞아요. 스스로를. 뭔가 그 결함의 어떤 요소가 공포심을 느끼는 어떤 감각이라는 거고. 근데 저는 약간 이건 것 같아요. 어떤 무서운 게 아니라 사회적으로 뭔가 내가 민폐가 되거나 아니면 내가 저 사람한테 안 좋은 평가를 받거나 실망시킬까봐 이런 거에 대한 두려움이 있지. 더 민감한 음. 사람이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게 좀 더 민감한 사람이 있고 덜 민감한 사람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맞아요. 되게 그 신경 쓰는 우선순위에 있고 반대로 뭐 어디 무서운 거 뭐 다치고 뭐 사고 이런 거에 대한 두려움은 별로 많지는 그래, 않아요. 맞아. 막 클라이밍 하러 가고 이런 스타일. 근데 여기서 이 라이온이라고 이제 지칭을 받는 이 주인공이 두려움을 하나의 뭔가 불량품의 어, 조건이 되잖아요. 맞아요. 두려움을 가지고 있는 것 자체가 하자 되게 있는 것. 하자 있는 것처럼 느껴지는데 저도 이제 남한테 평가받거나 이런 게 당연히 두렵죠. 근데 그게 한편으로는 장점이 될 수도 있어요. 너무 하자라고 생각할 필요는 없겠구나라는 생각을 이 책을 읽으면서 많이 했던 네. 것 같아요. 저는 그 메시지도 담겨 있다고 생각을 하는 게 음. 정말 흥미로운 게 저는 이제 내내 이 단편을 읽으면서 느꼈던 감정은 두려움에 대한 이야기를 쓰고 싶었구나라는 느낌이었는데 작가 노트에서 김채엽 작가가 이렇게 써놨습니다. 절망 가운데서도 제자리를 지키는 용감한 사람들을 생각하면서 썼다. 저는 이 말이 너무 확 맞아요. 와닿더라고요. 그러니까 두려움과 용감함은 정반대의 감정 같지만 두려움이 없으면 용감함도 없어요. 그러니까 두려움을 극복하는 게 용기거든요. 두려움이 애초에 없는 사람들은 용기고 자시고 없는 거예요. 아무것도 모르는 거지. 저도 그 소설을 읽으면서 음, 비슷하게 가장 인상 깊었던 표현이 죽음이 도입되면서부터 그렇죠. 사람들이 후천적으로 죽음의 공포를 배워야 됐다라는 게 엄청 인상 깊었던 게 죽음의 공포가 없는 사회에 살다가 죽음이라는 어떤 끝, 유한성이 발명된 순간인 거잖아요. 맞아요. 그랬을 때 그 사람들이 이 공포를 배우는 과정, 그러니까 이 김초엽 작가님은 팬데믹을 정말 전염병이 뭐 퍼져나가고 어떻게 사람들이 죽어 이거 자체보다도 이 공포라는 개념이 맞아. 다시 발견되는 과정? 우리가 마치 그랬잖아요. 우리는 맞아요. 아무렇지 않던 일상에 어떤 공포의 요소가 생겼을 때 처음 느껴보는 감정들을 맞아요. 느꼈던 그걸 되게 잘 포착했던 것 같아요. 네. 이 소설에서. 맞아요. 딱 그런 부분들이 이제 이 소설 전반에 걸쳐서 나타나는 것 같은 게 주인공도 주인공인데 이 셀이라는 기계도 되게 재밌어요. 그러니까 특이해요. 자신의 전력을 다해서 멸망해가는 거죽을 지탱하는 기계예요. 셀도 오퍼레이터. 오퍼레이터라는 표현을 쓰고 얘가 망가지면 기계 그 거죽은 문명도 끝나는 끝나는 거죠. 거야. 근데 자기가 계속 고장나고 있고 부품이 망가지고 있는 상황이에요. 근데 그걸 계속 하고 있는 거야. 하고 있는 상황도 이게 뭐 일반 명제라는 표현을 써서 이제 자기가 이걸 지켜야 된다라는 걸 가지고 있다고 하지만 내가 고장나고 무너지더라도 뭔가 책임진다. 이게 사실 저는 지지난주에 얘기했던 보건교사 아는 형 계속 생각이 나요. 오, 그렇네요. 왜냐하면 두려움과 외로움 보건교사 속에서 아는 그런 책임을 다하는 인물들이었죠. 그때 그렇죠. 같이 얘기했던 코로나19 의료진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맞아요. 절망 가운데 자기도 제자리를 두려울 지킨 사람 텐데. 너무 두려울 것 같아요. 오히려 어떻게 보면 더 위험한 사람들인데. 제가 코로나19 검사 받으러 가지 않았겠습니까? 맞아요. 우리 덕분이님. 근데 그때 제가 정말로 두려움을 느꼈어요, 진짜로. 왜냐면은 내 2주간의 동선에 문제는 없었나? 그러니까 내가 뭔가 혹시나. 특별히 방역 수칙을 혹시 내가 잘못 지킨 건 없나? 한순간에 그쵸. 그걸로. 내가 혹시 뭔가 잘못해서 슈퍼 전파자가 되진 않을까? 거기에 당연히 사회적인 어떤 그런 거 쏟아지지 않을까 하는 두려움도 있었지만 일단은 걸리면 너무 무섭잖아요. 무섭죠. 내 목숨도 어떻게 될지 맞아. 모르는 거고.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두려웠는데 다음날 이제 검사를 받으러 갔습니다. 갔는데 의료진들이 그때 이제 소위 사랑조일교회 광화문 집회발 감염이 되게 심각했던 시점이었는데 여름에 광화문쯤에 광복절쯤에. 네, 광복절쯤에. 근데 딱 검사 받으러 갔는데 보건소에서 어떤 노인 한 분이 이제 의료진을 향해서 마스크도 제대로 안 끼고 나 집회는 안 갔다 왔지만 광화문 그날 지나갔으니까 검사해줘라고 계속 요구를 하고 있는 왜 거예요. 마스크를 안 끼셔? 마스크 꼈다 안 꼈다 막 내렸다가 막 말은 답답해. 근데 이제 또 마스크를 흥분하셔가지고. 내릴 때마다 의료진은 마스크 끼고 얘기하세요, 마스크 끼고 얘기하세요 하고 그때도 광화문 집회를 참석했다라고 하면 검사를 해주는데 네. 집회 참석은 안 했지만 지나갔다라고 검사를 해줄 안 대상이 해주는구나. 아니었어요. 왜냐면 한정이 돼 있으니까. 음. 근데 계속 그걸 요구를 하고 있으니까 그걸 쩔쩔매면서 의료진들이 말리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할 수도 없지. 뭐 경찰도 아니고 그러니까요. 자기들이. 그걸 보고 또 그때쯤에 막 뭐 자기가 검사 대상인데 너도 걸려라 하면서 막 보건소 직원한테 침뱉은 사람 이야기 맞아요. 등등을 보면서 전화로 막 욕하고. 이 사람들이 정말 두렵겠구나. 음. 정말. 그럼에도 불구하고 근데 그 자리를 지키고 있는 거잖아. 그러니까 네. 의료 전문 그 종사자란 이유만으로. 그런 분들이 생각이 났어요. 그런 분들이 생각이 났고 이 셀이 가지고 있는 일반 명제라는 것도 어쩌면 그런 윤리의식이나 책임감의 다른 이름이 아닐까라는 생각도 해봤고 그래서 어쨌든 두려움에도 불구하고 그런 자리를 지키는 마음 또 거기서 앞으로 내딛는 발걸음에 대한 이야기 용감함에 대한 이야기를
담고 있다. 이런 메시지도 되게 좋지만 사실 오늘 말씀드리지 않은 결말도 재밌습니다. 되게, 그러니까 되게 재밌었어. 좀 맞아요. 감동적이에요. 네, 되게. 갈수록. 처음에 진입장벽만 좀 넘기시면 맞아요. 됩니다. 제가 설명을 좀 편하게 해드렸으니까 이걸 듣고 읽어보시면 아마 처음에 어렵진 않으실 거예요. 그래서 두 번 읽어보시는 것도 좋고 이해가 잘 안 맞아요. 되신다면 짧은 단편이지만 되게 디테일이 살아있고 묵직해요. 그 진짜. 단편 안에 세계를 담았다는 것 자체가 되게 신기해요. 맞아요. 짧은 그런 분량인데. 맞아. 울림이 있는 작품이죠. 네, 그래서 꼭 읽어보셨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네. 책플릭스에서는 청취자 여러분을 위해 커피 쿠폰과 책 선물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팟캐스트와 팟빵, 오디오 클립 게시판 또는 flix.pod@gmail.com으로 방송 후기나 사연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트위터나 인스타그램에서 책플릭스 계정 팔로우하시면 방송 업데이트 소식과 다양한 이벤트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많은 참견 바랍니다. 이 최후의 라이오니가 아예 지구라는 이 별이 멸망한 정말 머나먼 미래에 대한 이야기잖아요. 근데 지금 제가 가져온 이야기는 좀 근 미래라고 보시면 지구로 돼요. 돌아오나요? 익숙합니다. 네, 지구의 이야기.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이 코로나 사태가 백신 개발이 안 되고 한 4, 50년 정도 지났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끔찍해요. 그럼 어떻게 정말. 돼 있을까요? 아. 그 세계에 대해서 쓴 이야기예요. 김이환 작가가 쓴 그 상자라는 작품인데요. 네. 혹시 두 분은 이 코로나 상태가 얼마나 지속이 될 것 제발. 같아요? 제가 듣기 싫은 단어 뉴노멀이에요. 제발. 이게 노멀이 될 순 없어. 맞아. 이거는 에브노멀이지. 어떻게 이게 노멀이야. 저는 노멀이 안 됐으면 좋겠어요. 진짜 너무 정말. 싫어. 그 거부하고 싶은 마음이 대부분 있나 봐요. 근데 요즘에 어디 뉴스나 이런 데 보면은 뉴 노멀이다. 이제 그 많이 전으로 표현을 하죠. 돌아갈 수 없다. 없다라고 막 단정을 짓잖아요. 저도 근데 반쯤은 약간 포기가 된 것 같아요. 저는 포기가 잘 안 돼요. 그래요? 포기할 수 없어. 마스크를 안 쓰던 그때로 돌아갈 수 있지 그래요. 않을까 하는 마음이 마스크. 계속 있어서 마스크도 막 많이 안 사놓고 딱 그냥 한 상자만 사놔요. 사놓으세요. 미세먼지도 있고. 난 100장 샀어. 그래? 계속 싸고. 근데 그건 있어요. 마스크를 안 쓰는 일상으로 돌아가더라도 달라질 것 같아요. 왜냐면 예를 들면 개인 위생이나 그렇죠. 맞아. 예. 식습관이나 이런 문화나 이런 의료 이런 음. 모든 태도 자체는 예전 같진 않을 것 같아요. 맞아요. 그건 또 맞아요. 긍정적인 변화일 수도 있겠다. TV에 보니까 요즘 어떤 연예인이 이제 사는 장면이 나오는데 나갈 때 현관문 쪽에 마스크 거리를 이제 하나 마련을 해놓은 거예요. 자꾸 까먹고 까먹으니까. 나가니까. 까먹고 맞아. 나가니까. 근데 그걸 보면서 이제는 이 아파트의 기본 옵션처럼 마스크 거리. 네, 마스크 거리나 뭐 마스크 수납장 같은 게 현관에 생길 수도 있지 않을까 막 있을 이런 것 같아. 생각도 들고 앞으로는 어떻게 되는 거지 하는 질문이 계속 꼬리를 물고 생겼거든요. 생기죠. 왠지 네. 식당에서 이제 수저통 안 놔둘 것 같아. 맞아. 저는 이제 따로따로 통째로 줄 안 것 넣고. 같아요. 서빙하는 분이. 왠지 왠지 내가 수저통에서 수저까지 되게 비위생적이더라고요. 내가 생각해. 내 손이 이제는- 내 손이 되게 안전하지 않은 숟가락 것 같은 그 대가리에 느낌이고. 닿고 누군가의 손이 닿은 대가리로 내가 밥을 먹고 좀 그럴 것 같아. 그리고 뭐 음식도 다 이제 덜어먹는 같이 문화가 생겨서 너무 좋아. 그게 생기지 않을까라는 이제 질문과 그거는 상상도 팬데믹 전에도 들잖아요. 했어야 돼 사실. 그러니까 너무 이제 그거를 의식 못하던 사람들도 이제 이 기회에 다. 맞아요. 저도 많이 반성했어요. 저 그냥 수저 넣어서 먹어도 돼? 이렇게 하고 물어봤었거든요. 이제 그렇게 하면 안 되죠. 안 될 것 같아요. 근데 이렇게 믿고 싶진 않은 코로나 이후에 정말. 생활을 소설로 이제 보여주는 이야기인데 좀 새롭게 와닿았거든요. 그러니까 그 전으로 돌아갈 생각만 하다가 좀 멀리 와봤다라는 느낌을 이 소설을 보면서 느꼈는데 간략하게 줄거리를 말씀드리자면 이 소설에는 팬데믹 상태의 일상이 계속 이어져요. 근데 그 세계에서는 사람이 딱 세 종류로 나뉘는 거예요. 첫 번째는 이미 전염병에 걸려서 회복하지 못하고 병원에 있는 사람. 계속 그냥. 근데 이제 전염병이 걸리고 2년이 지나면 병원에서도 그냥 안락사를 해요. 너무 많으니까 환자가. 딱 기한을 두는 거죠. 그 두 번째 사람은 이미 걸렸다가 회복이 돼서 회복된 사람. 면역이 생긴 사람. 항체가 있는 거죠, 보면. 이 사람들은 이제 자원봉사자로 구분을 해요. 좀 특이하게. 자원봉사자로 활동을 하고 세 번째는 아직 감염되지 않은 비감염자. 이렇게 딱 세 종류로 나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짜 저는 나중에는 이렇게 될 이렇게 것 될 같아요. 수도 있겠다. 지금도 같아요. 조금 네. 이미 있는 것 같아요. 뭔가 계층처럼 딱 걸린 세 사람. 분야로 나뉘는 거예요. 나 비감염자. 아직 우리는 비감염자죠. 비감염자. 주인공 민준도 비감염자예요. 그러니까 감염되지 않기 위해서 현재는 자발적으로 그냥 자기 집에 격리 중이에요. 그리고 부모님은
아까 말씀드렸던 첫 번째 해당 사람이에요. 병원에서 병원에. 입원을 하셨는데 전염병에 걸리셔서 안락사를 기다리고 계세요. 2년 정도가 지나서 그때 이제 민준에게 드론으로 택배가 배송이 되는데 그 상자를 드론 가지러 택배. 네, 그렇죠. 미래니까. 미래니까. 그 상자를 가지러 택배 수령지로 이 민준이가 갑니다. 근데 거기서 자원봉사자인 석현을 만나게 되면서 이야기가 시작이 돼요. 근데 자원봉사자라는 직업이 등장해서 좀 특이한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 자원봉사자는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이미 걸렸다가 그쵸. 한번 항체가 나아야 있는 돼. 사람. 항체가 있는 사람만이 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이들이 굳이 왜 이렇게 자원봉사를 하냐. 근데 그거는 생필품이 지급되지 않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비감염자한테는 정부가 어느 정도의 생필품을 지급을 하는데, 예. 근데 이 한 번 걸렸던 사람들한테는 비감염자는 아니잖아요. 밖에 나와서 이제 경제생활 활동을 할 할 수 수 있지.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제 생필품을 지급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은 이제 비감염자의 생활을 돕고 뭐 동네 순찰을 하면서 쌀 같은 이제 보상을 좀 받으면서 생계를 이어가는 그런 이야기죠. 근데 저는 이 이야기에서 민준과 석현의 이야기보다 저는 이들이 가지고 있는 인공지능 그렇습니다. 비서들의 너무 이야기가 귀여워. 아, 자비스들 귀엽다 있어요. 할까? 자비스들. 네, 진짜 사람 못지않은. 너무 자비스 어디 나왔던 거죠? 자비스들 있어요. 아이오니가? 네. 진짜 이제 한 4, 50년 뒤에는 이러지 않을까 싶은데 그러니까 민준과 석현에게는 각자 인공지능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민준에게는 장웨이라는 AI 비서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석현에게는 존이라는 AI 국적도 비서가 있어. 있어요. 네. 그렇네요. 그래서 석현과 민준이 택배 때문에 서로 만나서 알게 되잖아요. 음. 그래서 이 서로의 비서들도 서로 친구가 되는 그래서 거예요. 왔다 갔다 해도 되냐고 네, 허락받고 그쵸. 네. 인사하고 반려동물들 막, 인사하는 거 말씀 어때? 많이 맞아. 들었습니다 이런 말도 하고 맞아, 강아지들끼리 소개시켜주는 느낌이야. 그러니까 그런 느낌이야. 그래서 실제로 뭐 친구랑 통화하는 것처럼 이 AI 존과 장애이가 막 서로 주인들의 얘기를 막 해요. 수다 떨어. 예를 들어 우리 주인은 술을 마시면 아침에 깨우기가 힘들다. 막 이런 이야기. 우리 주인의 관심사는 요즘 뭐야? 하면서 막 서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상상한 거는 뭔가 오지의 시리와 저의 빅스비가 만나서 저희 그냥 친구. 상관없이 서로 그치. 친구가 그거 되는 굉장히 따로 재밌겠는 거야. 대화 나누고. 뒷담화를 네, 아주. 뒷담화하는 거예요, 진짜. 오, 진짜 자기들이 사람도 아닌데. 그러다가 이제 어느 날은 민준이 감염이 돼서 집안에서 혼수 상태에 빠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장애인가 그거를 발견하고 병원에 이제 연락을 한 다음에 존에게 말을 하는 거예요. 자기 친구한테. 그 존이 자기 주인인 석현한테 이 상황을 말을 해요. 그래서 석현이 앰뷸런스보다 먼저 민준의 집에 도착을 합니다. 그렇습니다. 약간 이거를 다 인공지능이라는 거를 제외하고 보면은 거의 그냥 가족인 거예요. 맞아요. 동거인. 네. 생활 동반자야. 맞아. 딱 그 생활 동반자 내 식구의 이야기 같아요. 그러니까. 그래서 저는 이 장면을 보면서 한 선배가 해줬던 말이 생각이 났는데 앞으로 미래 아이들은 소통의 방법을 배울 수 있는 그 기회가 많이 줄어들 거라는 거예요. 대면 소통. 네. 대면 소통을 할 수 있는 게 우리가 놀이터에서 그냥 친구들과 맞아요. 만나면서 학교 가고. 학교 가고 하면서 그냥 되게 자연스럽게 배우는 사회적 소통 기술이 있는데 이제 나중에 정말 몇십 년 후에는 이 팬데믹 상태가 계속 지속된다면 우리가 대면으로 이야기할 기회도 없고 자가격리가 오히려 되게 익숙해지는 맞아. 디폴트 값이 네. 되겠죠. 디폴트가 되겠죠, 진짜. 그렇게 되면은 과연 사람들과 소통할 수 있겠는가, 거기에 좀 어려움을 겪게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이제 선배가 하면서 저한테 이제 말을 해줬거든요. 근데 이 이야기를 보면서 그 생각이 떠올랐던 게 민준도 성인이지만 가족을 잃고 자가격리에 들어가면서 혼자가 되잖아요. 그래서 소통하는 대상은 인공지능인 장애일 뿐인 거예요. 한동안 그 상태로 계속 살았던 거죠. 네, 계속 그냥 그렇게 혼자 살아가야만 되는 상태가 되는 거예요. 가족은 이미 전염병으로 죽어가고. 근데 다행히 이 소설에서는 자원봉사자인 석현이 되게 적극적이에요. 네. 석현이라는 사람이. 맞아. 그렇게 되면서 석현과의 만남으로 다시 세상과 연결되는 거잖아요. 민준이 딱 격리되어 있다가. 근데 이 소설이 되게 생각해보면 배경 자체가 끔찍한데 그런데도 따뜻하게 느껴지는 게 석현이라는 자원봉사자가 있고 AI끼리 막 친구를 맺고 서로 소통하는 그런 삶이 계속 이어지기 때문이라는 생각이 그러니까 들었거든요. 재난 속에서도 일종의 공동체가 발생한다라는 거죠. 근데 그 공동체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소통의 기술이 필요한데 필요하죠. 우리 다음 세대는 과연 그게 가능할까라는 생각이 같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 둘은 결국에 석현과 민준은 함께 살기로 해요. 집을 합치기로 하는 그렇습니다. 거예요. 가족이 되는 거죠, 진짜로. 근데 이제 문제는
AI도 집이 이게 진짜 재밌었어. 하나가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굳이 두 인공지능이 있을 필요가 없는 있는가. 거예요. 그래서 AI도 데이터를 합쳐서 하나로 사용할 수 있는데 여기서 석현의 AI 존이 둘이 하나로 합쳐서 사용해도 돼라는 말을 하면서 이런 말이 덧붙여요. 물론 지금 그대로 두셔도 됩니다. 저희는 협업이 전혀 어렵지 않습니다. 막 이렇게 좀 능청맞게 말을 해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뭐 합쳐서 혼자 살아도 되지만 둘이 산다고 해서 문제 문제 없어. 없어. 왜냐면 소통하면 되지 뭐. 우리는 이렇게 소통해서 생각하죠. 잘 살 수 있거든이라고 하고 그리고 끝이 이 나거든요. 친구들이 이혼 이야기를 안 봐서 그래. 너무 언제 찢어질지 쉽게 모르는데 생각했어. 지금. 쉽게 생각했어. 분리할 수 있는 거라서 대비를 해야 그래. 되는데 저도 비슷한 생각했죠. 합쳤다가 만약 지 깨지면 어떡할 거야. 민준이 따로 살게 되면 그러니까. 데이터 어떻게 나눌 건가. 아무튼 네. 네, 그래서 어쨌든 여기서 저는 이 말이 되게 인상 깊었어요. 협업한다면은 저희 협업할 수 있기 때문에 같이 산다는 것 자체가 되게 절대 어렵지 않다. 이렇게 한다는 말이 인상적이었고 그냥 협업이 전혀 어렵지 않다면은 공존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동시에 들더라고요. 그래서 코로나 이후에 다음 세대가 뭔가 자가격리가 일상이 되고 오히려 사회로 돌아왔을 때 소통과 협업에 뭔가 어려움을 느낀다면은 공존보다는 셀프 격리를 선택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근데 그것보다는 이제 결국에 사람이 혼자 살 수 없다는 거를 맞아. 알기에 여기서는 자원봉사자라는 장치를 마련했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특이하죠, 그게. 네. 그러니까 서로 각자 살 수는 없으니까 이런 연결고리라는 그룹 자체를 하나 만들어서 서로 같이 살 수 있는 그걸 하나 만들어 놓는 거예요. 통로를. 그래서 우리가 지금 생각해야 될 것도 결국에는 가족이라는 울타리가 다 사라져도 혼자가 될 수 있지 않도록 무언가 연결고리라는 장치를 마련해 놓는 그런 뉴노멀이라고 하는 걸 네. 생각해 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그러니까 뭐 생각까지 들었어요. 구호처럼 많이 나오죠. 뭐 물리적인 거리는 멀어지더라도 마음의 거리는 가깝게. 어, 저도 그게 많이 썼습니다. 정말 중요한 방송 말인데 음. 쉽지가 않거든요. 맞아요. 어떻게 할 수 있을 그냥 카톡 것인가. 많이 한다고 마음의 거리 가까운 거냐. 그러니까. 그건 아니거든요. 카톡 잘못하면 마음의 거리는 더 더 멀어져요. 멀어져. 괜히 연락했어. 그것도 재밌는 게 민주는 원래 석현의 도움을 받아서 살아가던 어떻게 보면 생명까지도 이제 석현의 도움을 받아서 이제 살아난 경험이 있는 사람인데 나중에는 자원봉사자로 전환이 돼요. 회복 후에. 그러면서 이제 다른 사람의 집을 방문할 일들이 생기는 거예요. 네. 왜냐면 도움을 주기 위해서. 근데 그 과정에서 혼자 살았을 때 자기의 모습을 뭔가 객관적으로 바라보게 되는 순간이 맞아요. 오잖아요. 되게 집이 어지러져 있고 혼자서 정말 절망에 빠져서 어떻게 살았는지 모를 정도로 그런 것들을 다른 사람의 집을 통해서 간접적으로 느꼈다는 점에서 이 사람이 자원봉사자들로 편입되는 거는 단순히 어떤 그냥 직업이 바뀐 게 아니라 자기가 혼자 살았던 상태에서 맞아. 공동체의 부분으로 이제 다시 편입되는 그 회복의 과정을 좀 그린 게 아닌가. 그쵸. 그리고 그걸 상징하는 게 약간 그 상자 아닌가요? 그 상자. 그 상자는 무슨 상자였나요? 택배 상자. 그 상자는 책에서 확인하면 되나요? 네, 책에서 한번 확인해 네. 보시는 그 상자에 게 뭐가 좋을 것 들어있을까? 같네요. 뭘 네. 하나라도 남겨놔야지. 그쵸. 너무 다 네, 말씀드리면 그리고 단편이기 저희가 때문에. 되게 많은 얘기를 했지만 이 작품의 그거는 이렇게 서사적으로 뭘 얘기하고 아니고가 아닌 것 같아요. 특히나 다른 작품들도 마찬가지지만 결말을 안다고 해서 그 읽을 필요가 없는 맞아. 네. 그런 건 아니에요. 그런 건 아니라서 이 정도에서 한번 읽어보셔도 좋을 것 그 같습니다. 상자. 그리고 AI 이외에도 흥미로운 디테일들이 되게 많아요. 맞아요. 되게 그럴 법해요. 진짜 이렇게 될 것 같아. 인공 배양육으로 만든 치킨을 먹어요. 아하, 맞아. 그것도 웃기고 영화를 홀로그램으로 봐요. 입체로. 그러니까 뭔가 그건 그 좀 궁금하더라. 스타워즈에 나왔던 어. 그런 거잖아요. 홀로그램 전체 네네. 360도. 스크린 없이. 그것도 좀 신기했고 그린존이라는 곳이 있는데 여기서는 핫플레이스인 거예요. 그쵸. 그러니까 플레이스. 비감염자랑 힙해. 네, 비감염자랑 항체를 가진 그 자원봉사자들이 만나는 만날 수 곳인 있는 거예요. 곳이다. 그래서 투명한 벽이 있고 그 벽을 사이에 두고 막 과자도 먹고 하면서 연애지 뭐. 면회를. 진짜 면회는. 수다를 떠는 그런 핫한 장소도 있고. 근데 그런 장면들을 좀 생각해 그 보니까 상상력 재밌었어요. 그게 재밌죠. 재밌고 그렇겠다. 그러니까 좀 멀리 내다볼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저는 계속 이제 마스크 쓰기 전 우리가 살았던 그 일상으로 돌아가고 싶다라고 맞아요. 자꾸 과거를 생각했는데 이 소설을 보니까 그보다 이게 만약에 돌아가지 않는다면은 나는 어떻게 해야 될까를 좀 더 생각해 볼 수 있는 책이었어요. 네. 책도
그리고 넷플릭스도 보는 일석이조 취향 추천 팟캐스트 책플릭스. 오늘 단편집 팬데믹 6개의 세계 속 작품들 2개 리뷰를 해봤는데요. 다른 작품들에 대한 이야기는 내일 이어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지난주에는 추억의 그 작품이라는 주제로 이야기 나눴잖아요. 네, SF에 대한 이야기를 나눈 만큼 추억의 SF도 추억의 한번 SF. 나눠볼까요? SF가 무엇인가라는 생각보다 진지한 SF가 질문을 넓다라는 거를 오늘 좀 배워가네요. 던졌기 때문에 되게 근데 전형적인 거 많지 않아요? 유행했던 영화들 아일랜드, 아일랜드. 맞아. 아이 로봇 그런 것도 음. 있었고 매트릭스. 매트릭스. 뭐 특별히 간직하고 있는 작품 없습니까 혹시? 저는 더 옛날에 엄청 이렇게 초등학생 때니까 뭐 한 거의 20년 전 가까이 됐겠죠? 그때 책을 읽었거든요. 제가 원래 과학, 무슨 공학 이런 책을 별로 안 좋아했어요. 근데 그거를 어떻게 읽게 됐는데 제목이 벤의 대몸이었어요. 주인공이 벤이에요. 벤. 그래서 외국 그냥 소설, 청소년 소설 사이언스 픽션 소설인데 컴퓨터 천재 소년이 나오는 그런 내용인데 되게 소름 돋는 게 뭘 합니까? 그때 벌써 그 기억 복제 얘기가 나와요. 오. 무슨 내용이었냐면 막 애들이 친구들이 이제 있어요. 벤이랑 친구들이 가는데 길을 가다가 무슨 실험실에서 뭐 기억 복사를 하면 $100를 주겠다고 한 거예요. 그래서 애들이 기억 복제를 하고 정신을 차리니까 예를 들면 한 10,000년 지나서 미래로 가 있는 거예요, 자기가. 그래서 그때는 $100만은? 옷차림도 다르고 단돈 $100. 되게 중력이 뭔가 그래서 어떻게 달에 가요. 달에 가서 막 거기서의 생활을 막 온갖 고초와 막 불행을 겪고 겨우겨우 막 울며불며 탈출하는데 다시 정신을 차리니까 현실이에요. 그래서 애들은 기억 복사 뭐 아무것도 아니네 가짜네 $100 공짜로 벌었네 이러고 빠져나가요. 자기 기억이 나중에 미래에 보존돼서 어떻게 악용될지 모른 채로 아이고. 막 이렇게 막 되게 끝나는 스케일이 크네. 블랙미러스러운 그런 작품도 그런 게 기억이 있군요. 나고 아무튼 그 컴퓨터 그 당시에만 해도 컴퓨터란 단어가 많이 쓰이던 때예요. 그래가지고 컴퓨터 천재 소년의 이야기. 그래서 되게 청소년 입장에서 되게 충격적인 미래의 어떤 과학 디스토피아 그런 것도 있었다. 그런 게 많이 한 그런 번씩 게. 있었을 거예요. 있었을 거예요. 지금의 블랙미러 같은 거죠. 어린이 어. 시절에. 저 같은 경우는 마이너리티 리포트 가장 기억에 많이 남고 그런 네. 추억의 SF 영화들이 좋은 게 맞아요. 그 당시에는 어떻게 저래? 막 이랬던 게 맞아. 지금 당연히 되잖아요. 뭐 안면인식, 맞아. 흠체인식 이런 거. 지금 기본이고. 그러니까요. 맞아. 그래서 뭐 지문으로 무언가를 하는 거. 그거 자체가 되게 현실화되는 맞아. 거 자체가 재밌는 재밌죠. 것 같아요. 이거 무슨 과학 상상화 그리기 대회 이런 거 할 때 맞아. 로봇이 실험하고 맞아. 헬리콥터로 뭐 이동하고 이런 게 바닷속에 지금 막 하고. 현실이잖아요. 저 어렸을 때 신기해. 하늘을 나는 자동차 많이 그렸는데 그건 아직 안 되더라고요. 아니 뭐 비행기가 굴러다니면 그거 되겠죠. 뭐 이제 안 나오고 네. 영상 통화 이런 거 기본으로 다 그때만 해도 다 미래 기술이었는데. 맞아요. 덕 PD도 뭐 있으신가요? 저는 뭐 엄청 많은데 그 하나를 많을 것 꼽자면은 같아. 스타워즈죠. 뭐 스타워즈 아. 광선검과 우주선. 그러니까 전형이잖아요. 전형. 뭔가 레이저총 뿅뿅 나가고 어. 로봇들이 난무하는 그런 세계. 외계인과 근데 만나고. 이제 선과 악 사이에서 갈등하는 인물들 그 사이에서 그게 중요한 거죠. 그게 명작이에요. 그래서 스타워즈 영화는 총 9부작인데 이제 70년대 제작된 오리지널 시리즈가 3부작이 3부작이 그 다 있고 보셨어요? 네, 여러 번 봤어요. 덕후니까. 네, 2000년대에 제작된 덕피디니까. 그러니까 이게 재밌는 게 70년대에 제작된 게 4, 5, 6편이고 2000년대 제작된 게 1, 2, 3편이에요. 그러니까 프리퀄이죠. 70년대 됐었어요? 네, 그쵸. 4, 5, 6, 1, 2, 3이 그래서 붙어있는 오. 라벨링. 그 시절에 그 놀라운 그런 구현 그쵸. 로봇이라던가 우와, 이런 진짜 대단하다. 우주 세계를 한 게 그 OST도 되게 유명하고. 아, 유명하죠. 2010년대 그리고 7, 8, 9편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9편이 한국은 올해 초에 그리고 다른 나라는 북미는 작년 말에 개봉을 해가지고 아주 욕을 바가지로 먹고 마무리가 됐죠. 스타워즈는 저희 책플릭스에도 굉장히 의미가 있는 작품입니다.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제가 사실 책플릭스를 제가 라디오 PD이지만 팟캐스트를 처음 만들어 보는데 이 영상 관련 콘텐츠를 추천하는 친구의 팟캐스트에 네가 덕후 같으니까 나와서 스타워즈 얘기를 해라. 스타워즈 덕후 1인으로 출연을 하셨어요. 스타워즈 출연했답니다. 덕후로 출연을 해서 가서 떠들고 와보니까 이거 우리도 하면 재밌겠는데? 어. 라는 생각을 하던 차에 책디가 나 책 프로그램 하고 싶다 라고 해서 책플릭스가 만들어졌답니다. 스타워즈 막 이거 노래 한번 틀어줘야 될 것 같은 분위기인데 감사하네요. 네. 빰빰. 그쵸. 그래가지고. 아무튼 참 추억의 작품들이 많죠. 그러니까요. 청취자 여러분들도 우리 얘기 들으시면서 혹시 추억 속 SF 작품 떠올리시면 댓글로 나눠주시면 저희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방송은 여기서 마치고요. 저희는 내일 이어서 돌아올게요.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